강추위가 몰아치던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공장.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이곳은 한때 1년에 23만 대의 자동차를 쏟아내던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믿기 힘든 숫자가 적힌 서류 하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매각 금액 1만 루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한 대 값도 아닙니다. 한국 돈으로 딱 14만원 정도입니다. 동네 치킨집에서 가족끼리 외식 한 번 하면 사라질 그 돈에 한국 기업이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수조원 가치의 최첨단 공장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오타기 아닙니다. 0이 몇 개 빠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이 거대한 자산을 단돈 14만원에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피난스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들어간 돈은 얼마일까요?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오고 사람을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장부상으로만 따져도 당장 2,870억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도대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러시아 국민차로 사랑받으며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던 현대차가 왜 도망치듯 짐을 싸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러시아의 서늘한 계산과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버텼던 현대차의 뼈아픈 오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가운 진실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2010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준공식 현장입니다. 당시 푸틴 총리가 직접 현대차의 솔라리스라는 차를 타고 시운전을 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수천 명의 러시아 청년들이 환호했고 공장 안은 매캐한 용접 냄새와 새 차 특유의 가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현대차에게 러시아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죠. 당시 러시아 도로에는 낡고 덜덜거리는 중고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현대차가 내놓은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추운 러시아 날씨에도 시동이 한 번에 걸리고 눈길에도 끄떡없는 차를 만들자. 맞춤형 옵션, 영하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워셔액 탱크, 뒷좌석까지 따뜻해지는 열선 시트. 폭발적 반응. 러시아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현대차 솔라리스는 출시되자마자 러시아 올해의 차를 휩쓸었고 거리 어디를 가도 현대차 로고가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진심이었습니다. 현지 부품협력사 수십 곳과 함께 러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수조 원을 쏟아부어 엔진 공장까지 추가로 지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0%를 넘나들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 5대 중 1대가 우리 차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기계 소리는 24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차체들이 지나갔고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는 두둑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시장이 만나 장밋빛 미래만 그렸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는 딱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첫 총성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거친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다들 금방 다시 돌 줄 알았습니다. 부품이 좀 늦나 보다, 금방 전쟁이 끝나겠지 하며 먼지만 털어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변해버린 러시아의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건 돈의 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금융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자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차를 팔아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내 통장에 돈은 수천억 원이 쌓여 있는데 비밀번호를 뺏겨서 10원 한 장 못 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법의 탈을 쓴 협박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추자 러시아 현지 법인과 부품 협력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10년 넘게 형님, 아우 하며 지내던 현지 파트너들이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공장을 안 돌려서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수천억 원을 내놔라 라며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나갈 거면 다 두고 나가라. 공장을 놀릴 거면 우리가 강제로 뺏어서 돌리겠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공장을 통째로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제까지 푸틴 총리가 시승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그 손으로 이제는 현대차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신차 수천 대가 눈을 맞으며 녹슬어갔고 활기차던 식당에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내 자산을 가로챌 수 있는 무서운 집주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었던 이유,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톱니바퀴가 하나씩 어긋나며 거대한 기계가 멈춰버린 필연적인 비극이었죠. 그 원인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레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레고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엔진 부품들이 러시아로 들어오는 길이 또 끊겼습니다. 레고 블록 10개가 없어서 성을 못 쌓는 상황이 된 거죠. 공장에 기계는 있는데 조립할 재료가 없으니 2년 동안 먼지만 쌓인 겁니다. 둘째, 돈의 혈관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카드를 긁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국제 결제망에서 쫓겨나면서 송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일은 실컷 했는데 사장님이 돈은 있는데 네 통장으로 보내줄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피가 돌아야 몸이 사는데 혈관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셋째, 집주인의 횡포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가는 기업들에게 가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갈 거면 너희 공장 가격의 절반만 받고 팔아라. 혹은 아예 공짜로 두고 나가라는 식이었죠. 현대차 입장에선 수조 원짜리 공장을 그냥 뺏기느냐, 아니면 단돈 14만 원이라도 받고 나중에 되찾을 희망이라도 남기느냐에 잔인한 선택지에 놓인 겁니다. 넷째, 빈집을 털러온 중국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주춤하는 사이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차는 타야 하니까요. 현대차가 생산을 못하니 러시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사기 시작했고, 현대차가 공들여 만든 매장과 서비스 센터망은 자연스럽게 중국 차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부품은 없고 돈은 못 받고 정부는 압박하고 경쟁자는 치고 올라오는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였습니다. 현대차는 그 파도 앞에서 결국 14만 원짜리 계약서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분위기는 영하 20도의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2,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활기차게 오가던 정문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은 기괴한 조각상처럼 멈춰서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조립이 채 끝나지 않은 솔라리스 차체 몇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죠.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 작업대 위에는 주인을 잃은 장갑과 기름때 묻은 공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분당 1대꼴로 새 차를 뽑아내던 세계 최고의 효율성은 이제 먼지 쌓인 기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러시아의 한 사무실, 현대차 관계자와 러시아 현지 업체, 아트피난스 관계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공장 설비, 인력, 기술 데이터, 그리고 수천억 원 가치의 땅을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서류 하단, 매매 대금을 적는 칸에 숫자 하나가 적힙니다. 러시아 루블화로 1만 루블, 한국 돈으로 단돈 14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현대차의 러시아 10년사는 그렇게 헐값이라는 딱지와 함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을 파는 장면이 아닙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는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1단계 붕괴. 공장이 넘어가자마자 현대차만 믿고 러시아로 따라온 한국 부품 협력사 50여 곳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채 수천억 원의 설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2단계 붕괴. 현대차 로고가 떨어진 자리에 중국의 하발, 체리 자동차 로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닦아놓은 유통망과 고객 데이터를 중국 기업들이 무혈 입상하듯 공짜로 집어삼킨 겁니다. 3단계 제약. 러시아 정부는 현대차에게 2년 안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생색을 냈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야 한다. 사실상 현대차의 목줄을 러시아가 쥐고 흔들겠다는 선언입니다. 14만 원짜리 계약서 한 장에 수조 원의 자산과 수만 명의 땀방울, 그리고 유라시아 시장의 주도권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 뒤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출고장으로 카메라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곳엔 지금 묘한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 겉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현대차의 솔라리스와 크레타인데 그릴 중앙에 박혀 있어야 할 H 로고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솔라리스라는 이름이 적힌 낯선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대차를 단돈 14만원에 집어삼킨 러시아 업체는 현대차가 공장을 비우며 차마 다 치우지 못하고 남겨둔 부품 재고를 그대로 꺼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한국 협력사들이 땀 흘려 만든 핵심 부품들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차를 조립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약탈에 가깝습니다. 러시아는 현대차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이름까지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모델명이었던 솔라리스를 아예 자기들의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어버렸죠. 집을 뺏은 것도 모자라 집주인이 쓰던 가구와 이름표까지 그대로 내걸고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이 가짜 현대차를 홍보하는 러시아 업체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광고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빨대를 꽂아놓고는 이제는 한국이 없어도 러시아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러시아라는 나라의 서늘한 민낯을 봅니다. 필요할 때는 친구라며 손을 내밀어 투자를 받아내고 상황이 틀어지자 법대로 하라라며 남의 재산을 헐값에 뜯어내는 행태. 14만원짜리 영수증은 단순히 현대차의 손실을 증명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투자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보여주는 주홍 글씨입니다. 현대차가 쏟은 열정과 기술은 지금 러시아의 차가운 공장 안에서 이름만 바뀐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인이 쫓겨난 집에서 도둑이 주인 행세를 하는 이 기괴한 풍경. 이것이 바로 2024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민낯입니다.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까보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도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벌어진 힘의 이동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22.5%에서 0%대로 증발해버린 점유율입니다. 2021년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시장 합산 점유율은 약 22.5%였습니다. 러시아 도로위 5대 중 1대가 우리 차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공식적인 현대차의 판매량은 0에 수렴합니다.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시장 지배력이 단 2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빈집을 턴 중국차의 역습입니다. 현대차가 빠진 구멍을 누가 메웠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2021년 9%에 불과했던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현재 50%를 돌파했습니다. 체리, 하발, 지리 같은 중국 기업들이 현대차가 닦아놓은 전 시장과 서비스망을 그대로 흡수하며 러시아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중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장부에서 지워진 1조 1,300억 원입니다. 현대차가 공시한 자산 처분 손실은 약 2,870억 원이지만 이는 직접적인 매각 손실일 뿐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설비 가치와 향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기대 수익, 그리고 현지 부품 협력사들의 피해까지 모두 합치면 사실상 1조 원이 넘는 유무형의 자산이 러시아 땅에 묻혔다고 봐야 합니다. 14만 원을 받고 1조 원을 내준 셈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힘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차가 러시아에 공장을 지어줄 테니 혜택을 달라 라고 요구하던 갑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대차의 기술과 공장을 인질로 삼아 자국 산업을 연명시키고 있고 중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경쟁자를 제거하며 시장을 복식했습니다. 현대차에게 남은 건 2년 내 바이백이라는 희망 고문 섞인 서류 한 장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때 가서 순순히 공장을 돌려줄까요? 이미 중국 차에 익숙해진 러시아 소비자들이 다시 현대차를 찾을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빼앗긴 시장 주도권은 다시 가져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에서 벌어진 대기업의 운 나쁜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머니 속 지갑,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금으로 투자하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현대차의 손실은 결국 우리의 자산 가치와 연결됩니다. 기업이 1조 원의 손실을 보면 그만큼의 배당이 줄어들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금이 깎입니다. 더 무서운 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믿었던 시장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날 수 있다는 리스크의 현실화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차갑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가장 비싼 자산이지만 국가라는 이름의 탐욕 앞에서는 단돈 14만원짜리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제 현대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 같은 새로운 시장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길입니다. 러시아에서의 1조 원짜리 수업료를 발판 삼아 다시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죠. 두 번째 길, 2년 뒤 바이백 권리에 희망을 걸며 러시아 주변을 맴도는 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죠. 하지만 그 사이 중국차의 입맛이 길들여진 러시아 소비자들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이미 끝난 사랑이다. 14만원에 판셈 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새 시장으로 떠나야 한다. 2. 10년을 공들인 시장이다. 어떻게든 바이백 권리를 써서 다시 들어가 주도권을 찾아와야 한다.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곧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